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첫 번째 저희 독서경영 세미나 주제 책은 이 책이에요.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 사실 제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에는 제가 중간에 강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설득이라는 거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쵸? 프레젠테이션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더 나아서 확신을 주어서 행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 설명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책 저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분이에요. 되게 인상 좋으시죠? 진짜 좋으신 분 같은데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면 커먼크래프트라는 동영상,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커먼크래프트라는 동영상을 항상 이분이 직접 녹음을 하셔서 만드세요. 그래서 커먼크래프트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세계 최초의 설명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 레피버라는 사람은 이제 설명 컨설팅 회사인 커먼크래프트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 자, 트위터라는 새로운 어떤 매체가 나왔어요. SNS라는 것 자체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었던 건데 갑자기 급부상해서 사람들이 찾게 된 거죠.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트위터 쉽게 설명하기 라는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디자이너였었기 때문에 이 와이프랑 같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까지 차리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행운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그 리 레피버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커먼크래프트의 영상을 한번 확인하면은 확실히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먼크래프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커먼크래프트에서 만든 것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은 커먼크래프트에서 하는 것 같이 정확히 동일한 양식으로 한 다음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커먼크래프트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치 해결책을 모르시겠다고요? 도서관에 찾아가 보시는 거 어때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바로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보는 거죠. 집단지성? 그게 뭔데? 혹시 위키피디아를 써보셨나요? 트위터나 지식인 서비스는요? 그럼 여러분은 집단지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셈입니다.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낫다. 집단지성이란 한마디로 평범해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공룡처럼 생긴 그래프는 정보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머리의 20%가 전체 80%를 만들었죠.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 노란 꼬리가 무한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제 머리보다 꼬리가 더 커진 셈이 됐어요. 이렇듯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상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식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집단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죠. 누구나 마음대로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할 권한이 주어지는 위키피디아는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비영리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2001년 처음 모습을 보인 위키피디아는 현재 전 세계 250개 언어로 지식이 보이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몇 배나 많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집단지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대장장이만 사는 마을에서 위키피디아를 만든다면 거기에는 대장장이에 대한 내용밖에 없겠죠. 이처럼 집단지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첫째, 서로 다른 생각을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단지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지식을 추구합니다. 집단지성이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2010년 1월에 ITG는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샤이드라는 사이트는 온라인 지도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 현장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집계되었고 지도상에 파악하기 좋게 정리된 데이터들은 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서로와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지속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모으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집단지성은 정답만을 위한 지식을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보편적인 의미를 찾아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말했듯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응징만 하지 마시고요. 맞는 것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보자고요. 네?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하나의 영상이에요. 그 다음 파운데이션이랑 체인지온이라는 한 비영리 그룹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뭐 예를 들자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금은 너무도 익숙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뭐 집단지성이라는 단어, 혹은 뭐 트위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 자기 그 위치를 활용한 그 자기 위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이런 방식,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손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서 거기에서 굉장히 플레인하게 설명하는 그 기법을 처음 활용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책,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을 쓴 릴 레피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느냐? 바로 이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세상이 설명을 원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쪽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런 부분 자체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뭐 확인을 하거나, 항상 사기 전에는 책을 좀 보고 괜찮은 책들은 제가 직접 구입을 하는 편인데, 그때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자, 제가 언제나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칠 때, 이렇게 교육을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설명만 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하고, 자,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결국에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전에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네, 이거에서 끝나게 되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프레젠테이션의 진짜 목적이라 함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강의를 할 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인 거예요. 자,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고, 도대체 나는 늘 설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설명으로 어떻게 설득을 이길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랑 설득의 부분을 어떻게 풀어놨을까 하는 궁금증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뭐에 뿌듯했냐?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설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설득이 되나요? 제가 누차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은 절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이 넛지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넛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2010년대쯤에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한 심리학자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것 자체가 경제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하나의 임팩트 있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어떤 이론을 내놨길래 경제학자들을 누르고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탈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서 기초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너츠라는 이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이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청결하게 유지를 해달라고 문구가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결하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가운데에다가 파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파리가 붙어 있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파리를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단지 내가 글씨를 그렇게 써놨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파리 한 마리를 붙여놨는데 무려 청결률이 80%가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이론이 어떻게 경제학에 쓰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봤더니 이 다니엘 카너먼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자기 그 학과 사무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 경제학자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게 들렸나 봐요. 같은 층을 사용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이때까지 기본 경제학에서는 항상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선택을 하는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진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일까요? 네, 사람들은 절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심리학에서 접근하는 가장 대전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 사람의 그런 비이성적인 생각 자체가 경제학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연구를 하게 됐고, 그게 결국에 노벨 경제학상, 행동경제학으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타게 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너츠 이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선택 설계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사람은 설득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뭘 해야 되냐? 이성적으로 설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너츠에서의 기본 이론이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뭐가 보이세요? 네,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모습이겠지만 실제 사진은 이런 사진이죠. 네.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의 시각, 뷰포인트를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CNN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던 장면만 잘라서 방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방송만 잘라서 하게 되죠.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절대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A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자, A를 이 사람이 선택하도록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되냐? 그 앞에다가 C를 놓고 그 다음번에 B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A를 선택하게끔 무엇을 한 거죠? 네.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읽게 되는 그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에서도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다르다 뿐이지 결국에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설계 기술이랑 동일하게 나와요. 지금 이 설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저는 이제 기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계획을 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판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설득한다. 자, 여러분 아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네. 아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상대방, 청중이 모르는 것을 그가 알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확신을 주고 행동으로 연결하게끔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행동이에요. 좋게 말해 창의적인 거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할 때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설득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기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설명의 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이냐? 바로 논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되게 익숙해져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연역법적으로 혹은 귀납법적으로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거,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데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행동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라고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요. 결과는 무엇이냐? 그냥 무조건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밥을 먹지 않아? 이제 근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때가 되었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아요. 나는 결과적으로 밥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전 때가 됐는데 왜 밥을 먹지 않지? 그러면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게 되죠? 근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2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 왜 밥 안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나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한 번에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번 물어봐야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창의적인 거를 되게 많이 추구를 해요. 뭔가 새로운 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뭔가 센세이션한 거를 되게 원해요. 즉 차별화된 것들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언제 좋아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을 때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거지 자기가 먼저 새로운 거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창의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즉 원하는 거는 논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해야 된다.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집중을 하기보다 뭐에 집중을 했었냐? 어떻게? 자, 생각을 해볼까요? 유재석이 이야기를 할 때랑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거지 모양을 하고 한 그 김경진이 이야기를 할 때랑 어떤 게 사람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죠? 당연히 유재석이 더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왜 그래요? 이미 기존에 쌓아놓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유재석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설득을 이야기를 할 때는 실질적인 컨텐츠보다 뭐에 더 포인트를 두었었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온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혹은 스피치로 뭐 어떻게 화려한 그런 언변술을 통해서 마치 마술같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었다면은 사실 이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뭐에 포인트를 두었냐? 진짜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즉 설득이 아니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언제나 창의를 추구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거는 논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설명이라는 거는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원인과 맥락 그리고 그 사실의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장들의 집합을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보니까 딱 사실 와닿지는 바로 않아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들이 뭐냐? 원인, 맥락,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자, 왜 우리가 설명을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왜 잘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 설명은 상대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게 바로 설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하죠. 네.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가 의문점이 없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자, 이해를 시키는 거를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잘 이해가 되면은 상대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 궁금한 점이 없게 되니까. 궁금한 점이 없게 되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렇지, 맞아 라고, 그게 맞아 라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상대의 진심까지 움직여 결국에는 행동으로 연결을 짓게 되는 게 설명이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랑 행동 결과가 동일하게 돼요.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네 잘못이야. 당신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진짜 설명을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MEC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뭐를 확인해야 된다? 자, 설명에 실패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청중의 상황을 잘못 추정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뭔가 손이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살려달라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죠? 네, 비누를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상황을 잘못 추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템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듣고자 하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도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혀 상황을 미스리딩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설명 자체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중에게 낯선 어휘를 사용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낯선 어휘라는 거는 뭐냐? 바로 전문 용어들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봤더니 결국에는 이건 프레젠테이션, 목표는 결국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책이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책인데 여기에서도 누차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을 남발을 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그 의도조차도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해서 단지 그 용어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설명이라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툴이에요. 그 누군가를 잘 이해시키고 결국에는 마음에 확신을 줘서 행동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행동인데 내가 굉장히 낯선 단어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뭔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마샬 맥루한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모두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문 지식을 알고 있더라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랑 성인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랑은 전혀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름의 생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수증기의 양을 이야기를 하면 되고 뭐 저군이 뭐 저군 운저군 막 이런 뭐 구름의 생성들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수증기라는 단어조차도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떤 끓는 주전자에 물을 끓는 거를 보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청중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활용을 할 때 사실 그 프레젠테이션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제가 1대1 코칭을 진행을 할 때였었는데 이분이 법원에서 이렇게 경매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그 경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선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코칭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저한테 부동산 전체 프로세스를 부동산 경매 전체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뭐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저 역시도 그쪽 분야에 그렇게 막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뭐 실소유주랑 막 그런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을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제가 지치는 거예요. 왜 지치냐?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단어를 듣고 있는데 계속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뭐였었지? 저게 뭐였었지? 저게 뭐였었지? 그러면서 계속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용어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하나하나씩 이제 의인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는데 갑돌이가 갑순이의 돈을 갚지 않아서 갑돌이의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갑순이에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법원이 이제 사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또에게 뭐 등기부등본 그 문서가 넘어가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용어로 낯선 용어들을 굉장히 쉬운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이해가 잘 되게끔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들을 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언어들을 듣게 되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청중들이 내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사실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할 때 뭐를 하냐? 영어를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영어들이지만 어른들한테는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듣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뭐를 하는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더욱더 강의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설명이 실패하는 이유, 청중에게 낯선 어휘를 사용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힘들죠. 어떤 거냐, 말하는 내 스스로 자체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나도 잘 모르는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기획서를 여러 번 검토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분명히 굉장히 잘 써진 기획서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꾸를 맞으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배님, 이 기획서가 무슨 얘기인지 설득이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 그 사람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기획서는 남한테도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설명에서는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확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이거를 당신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다는 그 의지 자체가 한꺼번에 결합이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을 드러내는 데 치우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특히 청중의 타겟을 잘못 잡았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됐어요.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딱 봤더니 우리 이번 회의 때 누가 오게 됐냐면 마케팅팀 상무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현재 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마케팅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무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상무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무님이 알 수 있을 만한,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딱 준비를 해서 회의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되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끝냈는데 구성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 내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청중들에게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포인트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넘길 때 그때 나타나는 실수들, 그게 바로 설명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설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맥락을 놓치고 접근할 때예요. 맥락이라는 거는 스토리, 전체 그 말 그대로 흐름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전체의 맥락들이 있어요. 내가 결국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후죽순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맥락을 놓치고 접근할 때 나는 전체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실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전체 숲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무를 설명할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뒤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설명이 실패하는 이유들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바로 이거예요. 지식의 저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틱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실험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음악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제가 두드린 게 어떤 음악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두고 한쪽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듯이 들었다시피 나비야예요. 나비야. 굉장히 제가 쉬운 노래를 골랐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사람을 갖다 두고 팀으로 이루어서 음악을 계속 들려줍니다. 어떤 음악이냐면 한 사람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음악을. 굉장히 쉬운 거. 우리가 익숙한 뭐 학교종이 땡땡땡, 뭐 나비야, 뭐 이런 뭐 떴다 비행기 같은 이런 음악을 너무 모든 전 국민이 알고 있을 만한 음악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탁자를 똑똑똑 두드려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아 이게 무슨 음악이다 라고 맞힌 사람이 몇 프로였을까요?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버드에서 실험한 연구 결과고 그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의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길을 설명하려고 할 때 나는 이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어디 있어 뭐 있잖아 뭐 맥도날드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분명히 맥도날드가 보이는데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맥도날드가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답답해요. 깝깝이런 거야. 나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지? 아, 눈이 제대로 달린 거야, 안 달린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언쟁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자, 바로 이것이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았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지식의 저주. 즉,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설명의 힘을 보았더니 설명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지식의 저주를 이긴 사람들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 상대방, 청중의 마음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야기를 할 때 봤더니 이 지식의 저주 자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상 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청중들을 이해하는 것이 제1의 법칙인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청중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잘게 쪼개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설명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대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뭐냐? 이거예요. 설명 단계 저울이라는 게 나와요.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책에선 기준이 되는 가장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A에 있는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과, 말 그대로 사과, 과일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A라는 사람들은 애기예요. 사과라는 게 과일인지도 모르고 먹는 건지도 모르고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Z의 사람들은 뭐냐면 사과가 과일인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어디에 몸에 좋은지도 알고 있고 사과의 역할, 기능, 효능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같은 아이템, 하나의 아이디어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진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알려줘야 되냐? 자, 이 검정색이 how고 왜 어떻게에 대한 거고 흰색이 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지식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하냐? 내가 이 사과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조차를 먼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먼저 관심이 없어요. 왜 되는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먼저 나서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게
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은, 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사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어떤 순서로 있느냐, 즉, 적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청중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설명을 하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설명,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자,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how보다는 why에 우리가 굉장히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접근할 때 how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왜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도 의미가 없어지고 설득도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혹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실 때 이 설명 단계 저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A부터 Z까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A 쪽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전체 맥락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에게 이 설명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데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순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의 방법은 먼저 첫 번째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한다는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오일 값이, 기름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의를 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고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게 되는 게 이제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락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일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일의 그 기름을 어떻게 아껴야 할지, 기름값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라고 오일 값이 오르는 거를 모두가 같이 공유를 했다면 그 수많은 오일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디에다 더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이야기해주는 단계가 바로 맥락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스토리랑 스토리텔링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토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자체를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에는 뭐가 있죠? 주인공이 있죠. 항상 주인공이 있는 게 바로 스토리예요. 근데 스토리텔링에는 메시지보다 사실 내용 구성에 더 포인트를 두게 된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경우는 스토리랑 엄연히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는 바로 스토리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항상 주인공을 만듦으로써, 즉 예시같이, 마치 예시 같아 보이는 그 주인공을 만들어 그 상황을 대입을 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스토리를 내 거로 같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 역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부할 때 혹시 아시죠? 기부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1,000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2천만의 굶는 아이들을 살리는 데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당신의 1,000원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데이빗이라는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부율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건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더욱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숫자라든지 정확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같이 감정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의를 먼저 구하고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물꼬를 트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토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그 스토리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연결고리는 하나의 비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은유나 직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끔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게 단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사실 연결고리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부터 즉 how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이가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설명의 6가지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동의, 맥락, 스토리, 그리고 연결고리, 그리고 나서 how인 서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보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맥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락이라는 거는 지식 저울, 여러분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 지식 저울에서 가장 A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게 바로 맥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A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how와 why 중에 뭐가 더 궁금했었죠? Y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떤 포인트를 두고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왜 나는 너한테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확인시키고 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육들 역시도 그렇고 많이 뒤떨어지는 게 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데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나서도 왜?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주입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깊숙하게 파고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표면상으로 나를 기준으로 언제나 설명을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정확하게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고, 즉 전혀 받아들일 밭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까 큰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커다란 숲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숲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축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챔피언스 리그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첼시가 어떻고 맨유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제발 처음부터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보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가 그려지는 거죠? 숲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취미생활로 영어를 가끔씩 이제 자원봉사식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때 항상 성인들의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6년에 초등학교까지 합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대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무를 배운 거예요. 계속 나무들만 배웠어요. 첫 번째 나무를 배우고 두 번째 나무를 배우고 세 번째 명사라는 단어를 배우고 투부정사라는 나무를 배우고 자, ing 동명사라는 나무를 배우고 뭐 또 완전 생뚱맞게 의문부사라는 나무를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무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연결 지을 수 있는 숲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전체 맥락으로 묶을 수 있는 숲을 그리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디에다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그 두 개의 연결고리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이제 그 영어 수업을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저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문장 어떤 품사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런 것 같은 문장 성분 이조차도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분류가 된다는 것조차도 익숙하지 않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항상 우리는 나무를 배우고 숲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먼저 이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숲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지도를 전체 보여주시고 여기가 출발점인데 우리는 여기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어떤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어떤 것이 더 들을만 하겠나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how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다? 고관여 청중들,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너무 익숙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는 맥락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서술에 포인트를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맥락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동의와 맥락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라는 부분이 남았죠. 자, 이 스토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되게 명확하게 읽을 거예요. 자, 언제나 스토리에선 누가 있다? 주인공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때도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갑돌이와 갑순이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인공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에바가 있다. 에바를 만나보자. 그녀는 여러분과 같다. 즉, 이 에바는 여러분과 동일한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에바도 여러분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에바는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에바는 이제 해결책을 발견했고 기분이 좋다. 이 해결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게 되겠죠. 그 해결책을 발견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도 에바처럼 느끼고 싶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라? 그 해결책을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게 결국에는 설명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결국에는 설명이 어때요? 설계예요, 설계.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를 해놓는 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즉, 설득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이게 맞아 라고 설득을 하는 거라면, 이제 설명에서는 잘 계획을 짜서 너도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 에바가 이거를 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사람도 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죠? 청중들이 에바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저거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스토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책 자체가 커먼크래프트에서 사용을 하는 그 스토리, 한 3, 4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 때 그 설명 카운셀러의 역할을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예시같이 항상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넣어줌으로써 사람들이 더욱더 이게 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을 가진 게 바로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를 만들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연결고리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거죠. 비유는 설명, 그리고 은유나 직유는 강조할 때 사용이 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 아시죠? 네. 어떤 한 두 기획자가 영화 기획 이제 투자사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획안을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주의 조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었죠. 자, 우리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사실 에일리언이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설명조차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죠. 하지만 애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자, 조스라는 영화만, 상어만 알고 있는 그 아이에게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 기획자들은 완전 밑바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주의 조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스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거를 익숙한 것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유라는 거고, 이 비유는 설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도구예요. 설명의 하나의 툴이 되는 거죠. 자, 구름과 끓는 주전자를 하나를 비교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야구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끓는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지식과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지어서 얘기해 주는 거입니다. 자, 모든 거는 사람들이 낯선 것을 익숙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 은유와 직유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교실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 지금 사무실이 완전 동물원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복작복작하고 정신없고 막 이런 상황을 그리겠죠. 막 어디에서 막 사자가 울고 있고 코끼리가 깽깽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회사의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은유와 직유라는 거죠. 비유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설명을 하기 위한 데에 반해서 은유와 직유는 강조를 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설명을 할 때 결국에 아는 것과 익숙한 것, 즉 아는 것과 전혀 낯선 것을 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서술이에요. 이 앞에 우리가 Y까지 전체 설명을 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서술이라는 거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How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케일, 맨 처음에 있었던 스케일 기억하시나요? 이쪽에 A가 있었고 여기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Z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A에서부터 Z까지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A에서 한 K 정도까지 열심히 갔어요. 즉 무슨 말이냐? 원래 저관여,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고관여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칭찬을 해줄 때,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숙련된 사람 두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때 훨씬 더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Z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Y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how의 포인트를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즉 설명을 하실 때 내가 과연 이야기하는 청중들이 A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Z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자, 이미 그 분야에 있는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뭐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 서술, 즉 how에 더욱더 포인트를 둬야 되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왜 이거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6가지의 과정을 사실 제가 제일 쉬울 만한 동영상을 하나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커먼크래프트에서 실제로 만든 영상이고 가장 인기,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에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6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거? 동의, 맥락, 스토리, 연결고리, 서술, 결론. 자, 이 6가지를 한번 보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So, what are you doing? It's one of the first questions we often ask friends and family. Even if the answer is just mowing the lawn or cooking dinner, it's interesting to us. It makes us feel connected and a part of each other's lives. Unfortunately, most of our day-to-day lives are hidden from people that care. Of course, we have email and blogs and phones to keep us connected. But you wouldn't send an email to a friend to tell them you're having coffee. Your friend doesn't need to know that. But what about people that want to know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happen in your life? Real life happens between blog posts and emails. And now there's a way to share. This is Twitter in plain English. Thanks to Twitter, it's possible to share short, bite-sized updates about your life and follow the updates of people that matter to you via the web. Here's how it works. Meet Carla. She's addicted to her mobile phone, reads blogs every day, and has contacts all over the world. She heard about Twitter and was skeptical. After some of her friends couldn't stop talking about it, she gave it a try. She signed up for free and saw that Twitter pages look a little like blogs, with very short posts. Each page is personal and has updates from friends. She got started by looking up her friends on Twitter.com. After finding a few, she clicked follow to start seeing their updates on her Twitter page. Within hours, she began to see a different side of people she chose to follow. She didn't know that Steven in Seattle was a baseball fan, or that Julia in London was reading a new investment book.
The little messages from Twitter painted a picture of her friends, family, and coworkers that she'd never seen before. It was the real world. Soon, she became a fan of Twitter and posted updates every day. Her friends followed her updates and learned that she recently discovered a passion for Van Halen. They could see Carla's life between blog posts and emails. For Carla, Twitter worked because it was simple. The updates were always short, under 140 characters. Plus, she could post updates and follow her friends using the Twitter website, software on her browser, a mobile phone, or instant messages. By asking members to answer the question, "What are you doing?" Carla found that Twitter brought her closer to people that matter to her, 140 characters at a time. Find out what your friends are doing at twitter.com. I'm Leela Fever, and this has been Twitter in Plain English on the Common Craft Show. 네, 자, 영상 정확히 지금 얘기했던 이 6가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동의를 먼저 구하고 맥락을 이야기를 하고 자, 미칼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연결고리 그리고 서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트위터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 트위터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전체로 이야기를 하는 정확히 이 6가지의 스토리에 따른 방법에 따른 동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을 할 때부터 트위터는 요러한 거야 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로 시작을 했었죠? 너는 뭐를 하고 있니? 라는 질문.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죠. 자, 혹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 라고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이 뭐를 하는지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의문점을 던져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칼라라는 여자를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관심 없었는데 자 이제 트위터라는 거를 알게 됐대요. 사람들이 트위터 좋아, 트위터 되게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뭘까라는 거를 궁금해 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회사 사람들을 찾아서 클릭을 하게 됐더니 이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수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구나 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사생활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더 높아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굉장히 다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로? 컴퓨터로, 모바일로, 또 웹브라우저로 여러 가지들을 활용을 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쉽게 알 수 있으며 서술 140글자의 캐릭터 안에 짧게 계속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소개가 된 게 바로 이 트위터 커먼크래프트에서 만든 트위터에 대한 in plain English 가장 쉽게 설명한 하나의 동영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득을 이기는 설계의 힘인 것 같아요. 과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느냐를 여러분들이 자, 우리 다시 한번 순서 동의와 맥락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연결고리, 그리고 서술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설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거 할만하구나, 이거 한번 진행해 볼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잘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견을 전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혹은 설명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말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거는 먼저 공감의 베이스를 둬야 되는 거고, 사실 친구들, 내가 되게 친한 친구들끼리는 특별히 공감을 해야 돼 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이 되죠. 왜? 이미 통하고 아는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즈니스상에서 대화하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떤 지식 수준에서, 지식 스케일에 어디에 놓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독서경영에서 같이 이야기할 책은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건 아까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구나. 자,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되게 재미있는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다니엘 카너먼의 넛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디에 있었다? 네, 경제학자들과 같은 층에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니엘 카너먼이 다른 곳에 같은 5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카너먼은 3층에 있고 경제학자들은 5층에 있었어요. 그럼 과연 다니엘 카너먼은 넛지라는 이론을 발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풀어보고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지리가 지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직업의 지리학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